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네 격주했습니다. 뭐라고요? 격주했다? 격주했다고? 아, 격주했다고? 네. 아니, 격주가 했다고 그러는 아, 얘기지. 네네. 우리 진짜 9개월 만에 네. 보네요. 그러게요. 벌써 9개월이나 됐네요. 마지막 방송이 우리가 라이브 했던 그게 마지막 네, 방송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방송이었고. 많은 분들이 제발 두 분이 함께 나오는 프로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았다고. 많은 분들 어디서 금시초문인데. 저한테 메일도 오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작가님 TV에서도 보고 뭐 맨날 라디오도 듣고 해서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네. 저는 되게 오랜만에 느껴지네요. 저는 오디오로만 들어가지고 네, 오디오로 이제 열심히 들었습니다. 오디오만 하다 보니까 지금 비디오가 엉망이 돼서 다시 다시 아 갑자기 또 옛날 그 첫 했던 그 네. 데니 빌레로 여기까지만 네, 네. 하시고 무비썸에서 영어를 연구하는 송경원입니다. (70mm입니다) 자 오늘 영화 얘기를 좀 하자고 해서 모였는데 오늘 다룰 영화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시사회 보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영화의 모든 과정들을 다 좋아하는데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영화에 대한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시사회 보는 거예요. 극장에 가는 걸 왜 싫어하시는 그럴까요? 거죠? 왜 그럴까요? 게을러서 너무 뼈 때렸나? 근데 저는 이상하게 시사회 가서 거기 앉아 있고 뭐 그런 과정 자체가 동네 극장 가서 볼 땐 되게 편안한데 약간 불편함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계속 하소연을 했더니 이번에는 시사회 안 봐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그 체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는 행위, 그거에 대해서 질문 던지고 있는 영화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까 극장에 가는 게 좀 힘들다, 시사에서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좀 안 맞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그걸 엄격하게 하는 데가 칸 영화제일 거고, 네. 칸 영화제가 올해 과감하게 넷플릭스를 이제 배제를 했었죠. 네. 넷플릭스 영화 틀지 않는다라고 하고 오히려 시네마의 어떤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 선언들을 했는데, 그때 얘기 나오는 시네마란 무엇인가, 영화란 무엇인가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라는 작품은 되게 앞으로 영화가 어떻게 될지, 미래 영화가 어떻게 나갈지, 조금 좁혀서 얘기하면 시네마라는 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 분기가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극장에서 보셨어요?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보셨어요? 저는 양쪽에서 다 봤어요. 약간 비교를 하고 싶어서 양쪽에서 다 봤는데, 그 전제를 깔면 사실 로마라는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긴 해요. 왜냐면 감독이 그걸 전제로 만들었고 그걸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4K 이 영상을 틀 수 있는 곳, 그리고 최소 7.1 그 돌비 채널이 되는 곳에서 상영을 해달라고 조건을 내걸었었고, 이번에 국내 개봉할 때도 약간 등급을 나눠서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감독이 의도한 바를 온전히 다 즐기려면 사실 그 조건을 맞춘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걸 극장에서 본 것과 넷플릭스에서 본 게 온전히 같은 영화를 본 거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돌비까지는 아니지만 집에서 7.1 채널을 구축할 수 있잖아요.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그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가? 극장에서 그 공간에서 7.1 채널로 보는 거랑 집에서 7.1 채널로 보는 거랑 차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네. 그 공간이 주는 신비함, 어떤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같이 보는 행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같이 보는 거고, 것도 중요하겠다. 극장이란 공간을 사실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칸 영화제를 가면 드레스 코드를 맞추잖아요. 네. 특히 갈라 섹션에 들어가서 첫 상영할 때는 이걸 없으면 이제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일반 관객도 그렇죠. 초청 표가 있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갔거든요. 못 들어왔어요? 네, 드레스 코드를 못 맞춰서 넥타이와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못 들어갔어요. 아 진짜? 네, 사실 그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조금 여유가 있었거든요. 이 정도는 봐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 넷플릭스랑 결별하면서 강화했어요. 올해 못 본 영화가 뭐예요? 그렇게는 못 봤고 나중에 이제 그때 다른 못 봤던 극장에서 영화는 뭔데? 공작이었습니다. 공작? 한국에서 보지 그냥. 네, 공작에서 한에서 첫 상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반나절, 12시간 늦게 봤죠. 12시간 늦게. 다음날 아침에 봤습니다. 윤종민 감독이 되게 섭섭했겠다. 내 영화를 못 보다니.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것만이 영화를 신성시하는 거냐, 영화를 제대로 보는 거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현실은 각자 다양한 영화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뭐 작은 화면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분할된 화면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넌 영화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게 뭐 어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게, 사실 영화가 대중예술의 TV에 대항하는 대중예술로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영화관에 그런 복장으로 못 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영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같은 것들을 칸이 약간 좁히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반대로 이제 그걸 확 열어버린 게 베니스였던 거고 그렇죠. 베니스에서 이렇게 넷플릭스 영화들 받아들이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배급되는 영화들을 받아들이면서 사실 영화 질적인 면이 훨씬 더 올라갔어요. 그냥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올해 칸보다 베니스 라인업이 훨씬 좋았거든요. 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형식들, 영화가 갖춰야 될 요건들을 강화하는 쪽은 오히려 시네마가 쭈그러들고 반대로 이런 거 열었을 때는 시네마적인 가치, 뭐 미학적인 가치가 늘어나는 영화들이 더 많아지는 지금 굉장히 이상한 교묘한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예전부터 제일 유명한 건 롱테이크가 진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비티. 롱테이크와 패닝. 그래비티의 그 오프닝 롱테이크 엄청 유명했고 칠드런 오브 맨도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마지막 시퀀스의 그 롱테이크가 명장면, 걸작의 명장면으로. That would be just a best guess scenario on my part. Dr. Stone, Houston. 근데 그렇게 보면 그 시네마적이라는 게 어쩌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영화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와 공간의 마술 같은 것들을 시네마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번 영화도 약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이번 영화도 확실히 그런 거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요 전통적인 측면으로 좀 더 돌아간 것 같고 움직임이 훨씬 더 줄었다는 게 좀 저는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늘 함께하던 촬영 감독이 아니고 이번엔 직접 찍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에마뉴엘 웨츠키 촬영 감독이 마침 이 기간에 다른 촬영이 있어서 부탁을 못하고 내가 보기에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자기가 찍고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옳다구나 하고 스케줄이 안 돼? 그럼 내가 찍지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촬영, 편집, 뭐 시나리오 제작, 기획, 연출까지 전부 다 자기가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본 알폰소 쿠아론 감독 영화 중에 가장 사적이고 가장 자기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눈으로 본 어떤 풍경 같은 것들을 직접 찍고 싶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자전적인 영화인 거고 본인의 어떤 체험들, 어린 시절 기억들을 이제 재현한 영화예요. 근데 본인의 자전적인 영화를 할 때 많은 감독들, 많은 이야기들이 범하기 쉬운 우가 그게 이제 본인 주관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뭔가 미화되기 쉽거든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자기 도취, 자아 도취가 거의 없는 시선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선택된 인물이 이 유모 같이 자기를 키워줬던 본인의 지금 현재 자기를 만들어줬던 이 클레오라는 유모의 시점으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전 이 영화 시작할 때 그 자막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스페인어는 그냥 일반 자막으로 나오고 이 미스테거, 그러니까 원주민어는 괄호 채워서 나오고 이것도 전 굉장히 섬세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어떤 때 스페인어로 말하고 어떤 때 원주민어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섬세한 기획 같은 것들을 넷플릭스와 같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 단계에서 그게 확실히 들어간 거고 언어의 구분도 감독의 의도 본인이 그때 알아들었던 거 못 알아들었던 거를 그쵸. 확실히 반영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 이 클레오 역을 맡았던 주연 배우는 그 나즈테거를 못해요.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분에게 이거를 훈련을 시켜서 일부러 이제 그런 구분을 지은 거죠. 그건 확실히 감독의 연출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영화가 흑백으로 찍혔다는 것도 전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이 감독이 흑백으로 찍은 이유가 있을까요? 흑백하면 그냥 흑백 찍으면 왠지 예술 영화 같고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약간 저예산 같고 약간 싸게 만들고 몇 가지 고정관념이 있죠. 흑백, 롱테이크. 이 영화에서 흑백 화면을 찍은 거는 어쨌든 과거를 회상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움직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클래식하다, 영화가 클래식하다는 얘기를 할 때 기준이 뭐냐면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소위 말하는 정보를 줄이는 거 정말 단조롭게, 단순하게, 정직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초기 영화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복잡해지고 너무 많은 색이 들어가고 너무 많은 편집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냥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는
영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상이 굳이 영상이 아니라도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뭐 가상현실 게임도 전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굳이 영화야 돼?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초기 영화들 정말 사운드와 영상 중에도 필름의 움직임으로만 이루어진 영화들 그거의 어떤 가치들을 다시 되살려보자. 이게 아마 시네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인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구성이 심플해져요. 그리고 심플하면서 오는 어떤 아름다움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받아들이는 정보의 한계가 있으니까 흑백 화면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선택된 것 같고 오히려 저는 흑백 화면 보면서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되던데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컬러지만 멀리서 보면 흑백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색감 같은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색보다는 형체나 질감 같은 게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보고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색감보다는 질감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회상하는 것 그리고 회상하는 어떤 그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흑백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멕시코에서 계급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데 그 계급의 문제가 사실은 피부색과 상관이 있거든요. 그 피부색을 약간 무화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 같은 장치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흑백을 보는 순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회상이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는데 이 영화는 아까 자전적인 영화라고 했잖아요. 네. 정말 회상을 위한 영화예요. 본인의 어떤 과거를 되돌아보고 정말 내 삶에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얘기 안 했던 그분에게 보내는 어떻게 보면 연애 편지라고 했던 감사의 편지 같은 영화인데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재구성한 영화는 말 그대로 재구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도 끼어들고 미화도 되고 과장도 되고 그리고 보통 재현을 할 때 진짜를 그대로 옮긴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이미지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 그걸 객관적으로 좀 접근을 하겠다라는 의도, 야심 같은 게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 영화 전체에 다 깔려 있어요. 이를테면 리얼리티를 추구한 영화들은 전체 전경 보여주고 어떻게 있는 거 보여주고 구성을 다 그려나가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사람이 딱 볼 수 있는 것만 찍어요. 예를 들면 그래비티 같은 영화, 전작인 그래비티랑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 그건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알폰소 쿠아론 감독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네. 심지어 칠드러맨의 그 네. 결정적인 슬슬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분이 예전에 한번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밝혀두고 시작을 하면 저는 논란의 애찬론자는 아니거든요. 네. 네, 스타라 하면 팬이 있고 또 안티팬이 있는 거죠. 그 칠드러맨의 모두가 극찬하는 그 롱테이크 씬도 전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순간 카메라의 움직임이라는 게 자각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카메라의 시선이라기보다는 그건 어떻게 보면 신의 시선이거든요. 모든 공간을 다 휘젓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신의 시선인 건데 이번에는 카메라가 거의 대부분 땅에 박혀 있어요. 물론 움직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땅에 박혀 있고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진 않아요. 한 사람분의 시선을 카메라가 재현한다는 거. 그게 조금 의미를 부여하자면 정말 한 사람분의 역사를 카메라가 잡아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오늘의 나를 구성하게 했던 것들이 어떻게 쌓여왔는가. 그 쌓여온 시간들, 방식들을 찬찬하게 쌓아나간 영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도 쓰지만 사운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알폰소 쿠아론 실제로 인터뷰할 때 여러 차례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운드를 왜 그렇게 중시했냐라고 하니까 기억을 구성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그려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냄새 이런 거에 집착. 그렇죠. 어릴 때 일요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어머니가 그 도마에다가 음식 만드는 소리 타닥타닥타닥 이 소리 나거나 아니면 TV 소리, TV를 누가 켜놔가지고 그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같은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죠. 기억을 구성하는 것들이 뭐 오감이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영화가 실질적으로는 후각이나 뭐 미각 같은 거를 채워줄 수는 없으니까 촉감도 채워줄 수 없고 그래서 나머지 시각 이외 나머지 중에 할 수 있는 청각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고 이 영화의 사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같아가 아니고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차오르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운드 배치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좀 고도로 상징화되어 있는 거고 실제 내가 이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운드들 어느 순서로 오고 이 사운드가 어디로 가고 빠지는 그게 사실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운드를 굉장히 중요하시 여긴 것 같아요. 저도 최고의 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으로 영화를 관람한 사람으로서 보면 보통 사운드가 가까운 소리, 먼 소리, 아주 먼 소리 이렇게 구분이 된다면 이 영화에서 한 10단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소리, 조금 가까운 소리, 조금 덜 가까운 소리 뭐 이런 식으로 단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레이어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 소리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 거리감 같은 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느껴져서
그런 면에서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같은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가 1인분의 시점 같은 걸 보여주는 게 1인칭 카메라 시점 같은 게 느껴졌다면 사운드 역시 약간 1인칭 사운드 시점 같은 시점이 아니구나 청점. 그래서 어떤 한 공간에 들어서 그 소리들을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고전 영화는 되게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평면적이고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3D에 비해서 그렇다는 고전 영화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고정관념이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최첨단 기술, 뭐 이를테면 3D나 VR 이런 것들은 입체감을 부여한다라고 생각하고 고전 영화들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영화는 입체감을 주는 매체였거든요. 네. 놀람을 주는 매체인 거고 리얼리티를 위한 매체인 거고 그 안에서 입체감을 주는 방식들 여러 가지 이미 만들었어요. 근데 점차 속도에 쫓아서 이렇게 쫓겨서 이게 잊혀지다가 고전 영화를 사랑하거나 부활시키고자 하는 그 가치들 좀 소중히 여기는 감독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깨워내는 거죠. 어떤 감독은 되게 느린 속도, 느린 박자로 이 화면 속에 그걸 천천히 보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사실은 아까 레이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시각은 정경, 중경, 후경이 있잖아요. 너무 뚜렷이 보여요. 근데 청각은 그게 없단 말이죠.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청각의 레이어들을 최대한 촘촘히 깔아서 네가 진짜 저 시점에 저기 있었던 것처럼 만들고 싶은 야심이 있는 영화죠. 아마 그래서 이야기는 더 단순화시켰던 것 같아요. 백인 중산층 멕시코의 저 진짜 약간 이거 낚였었는데 처음에 로마라는 제목을 보고 이건 내 인생 영화 될 것 같다. 나 이탈리아 로마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알고 보니까 멕시코 시티의 로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낚였고 로마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기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영화는 진짜 별 얘기가 없고 멕시코 시티 로마에 살고 있는 백인 중산층 한 가족의 아이가 4명이 있죠. 유머로 있는 클레오의 시점에서 어떤 사건들을 보고 멕시코의 어떤 현대사와 약간 상관이 있게 흘러가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영화처럼 보여서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시각이나 청각을 오히려 강조시킨 그런 느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사실 사적인 역사로 보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이혼을 하고 그리고 또 클레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나쁜 남자친구한테 네. 버림을 받기도 하고 임신을 하기도 나쁜 하고 놈, 나쁜 자식. 아이를 잃기도 하고 굉장히 큰 사건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특히 그렇게 큰 역사적 사건이 있는 그 속에서 볼 때는 너무 사소한 사건이니까 별일 아니다라고 넘어갔던 것. 근데 하지만 그렇게 쌓여왔던 게 오늘의 나를 만든 거고 그 별일 아님의 가장 사적인 기억들, 사적인 체험들, 자전적 얘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치적인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시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구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원 가능한 영화적인 기술, 연출법, 문법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사적 기억을 공적인 역사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그 과정을 보여준 영화인 거고 그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이 너무 사실 아름다웠죠. 이 얘기에 아름답다는 이 단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사실 굉장히 슬픈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 때 그 대망의 엔딩쯤에 이르면 정말 아름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영화인 거고 한 사람분의 역사를 내가 본 만큼만 보여주는 건데 저도 사실 어린 시절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88 올림픽을 굴렁쇠 소년을 TV로 이렇게 보면서 약간 되게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세대고 저 아이가 나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 부러워하기도 했죠. 왜냐면 뒤에 부모님들이 되게 이렇게 저 자랑스러운 소년을 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머리가 좀 굵고 나서 이 88 올림픽이 얼마나 어두운 역사가 있었는지 네. 그 전두환 정권의 어떤 것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스포츠가 동원됐는지를 듣고 나서는 나의 그 기억들이 다 재구성되더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개인의 기억이 그 현대사와 엮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역사와 인간의 관계를 다룬 영화들이 꽤 많았고 저는 이 영화 딱 시작하면 1971년 얘기잖아요. 제가 71년생이어가지고 보는 순간 내가 태어날 때 멕시코에 저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멕시코가 이 아주 오랫동안 제도혁명당이라는 당 하나가 거의 독재를 하다시피 아주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고 프랑스의 68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68혁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멕시코에서도 꽤 많은 민주화 운동 같은 게 일어나죠. 그때 68년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적도 있었고 알코나소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준군사 조직인데 여기 영화에서도 페르민이 그 남자가 그 클레오의 남자친구가 그렇죠. 총 들고 날뛰는 그 자식이 말하자면 이 알코나소라는 이 조직에 소속돼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71년도에도 이 산코스메에서 100명 정도를 살해하는 학살하는 어떤 사건 같은 게 있었거든요. 68년부터 70년까지가
어쩌면 멕시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분기점이 된 사건이 일어난 해였고 그때를 살아낸 한 여인의 시점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실제 그 페르민 같은 경우는 아까 알코나소 조직에 이를테면 그때 당시에 뭐 불량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혈기왕성한 청년들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을 건데 페르민은 그냥 정말 우수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나오다가 아마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쁜 행위에 가담하게 됐을 거고 보통 그런 시위 장면 같은 걸 보여줄 때 막 안에 해집고 들어가고 이런 그렇죠. 거 하고 싶거든요. 실제로 이거 촬영할 때도 그 장면 세팅을 할 때 어마어마한 공이 들었어요. 왜냐면 멕시코 시티에서 촬영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통제하는데도 시간 많이 들고 꽤 많은 시간과 공과 사람이 동원된 그리고 그 거기 장소를 71년에 맞게 다시 리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새로 엄청나게 만들어야 많은 되니까요. 시간과 공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잘 안 보여줘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사실은 정말 내가 체험한 걸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화면인 것 같고 예전 같으면 예전에 이를테면 그래비티 같으면 카메라가 벽을 뚫고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뚫고 나가서 네. 인물들 사이를 막 이렇게 그렇죠. 헬멧에 있던 카메라가 네, 쭉 네, 나와가지고 Explorer, do you copy?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리창에 가린 채 아주 협소한 시선으로 이렇게 패닝만 한번 해요. 네. 이 자리에 뿌리를 받고 본다는 거. 이렇게 한 사람이 이 공간에 뿌리를 받고 스쳐 지나가는 역사를 본다는 그 행위가 사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인 태도인 거죠. 이 영화 시작하면 전 오프닝이 너무 인상적인데 오프닝에 비치는 영상이 물에 비치는 영상인데 창문이 보이고 비행기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요. 대체 이게 뭐가 비치는 거지? 라고 알고 보면 이제 주인공인 클레오가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일부분의 장면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멀리까지 보여주는데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말씀하신 그런 카메라의 시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뭘 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영화 오프닝이 사실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예뻐요. 그 오프닝과 엔딩이 사실 대구를 이루는 그렇죠. 장면이고 네. 사각거리는 바닥 긁는 소리, 뭐 새소리, 물 끼얹는 소리, 뭐 바닥 닦는 소리 나오고 바닥 부감샷에서 긁어 올라가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사운드. 사운드가 그렇죠. 이 상황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주는 사운드. 아, 이 영화 이렇게 전개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물이 끼얹어지고 그래서 거품이 일어나죠. 그 물이 끼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이렇게 마치 파도 치는 것 같은 그 이미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아, 첫 장면에 물이 바다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품이 일어나고 쓸려 나오고 쓸려 들어가는 그 장면이 어쩌면 파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 파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첫 장면을 일부러 이제 그렇게 구성한 것 같고 그렇게 파도 이미지가 맨 마지막에 아까 끝장면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달려온 시간들이 탁 터지는 그런 것들 좀 보여주는 네. 되게 미학적으로 잘 구성된 일종의 수미 구성시킨, 쌍관 같은 네. 수미 파도 같은 그런 수미 파도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인 예, 거죠. 첫 네. 장면인 거고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 그 물 웅덩이 비치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수시로 이 영화에는 물 웅덩이가 자주 나오고 거기에 이미지들이 비치거든요. 근데 감독이 이제 이거는 인터뷰를 좀 빌면 그렇게 물 이미지를 보여준 게 반사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결국은 천국이라고 하는 게 물에 반영된 이미지에 불과한 거다. 결국은 이 영화는 천국과 지상을 오가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가 사실 영화의 레이어를 다 설명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영화는 뭐 1층, 2층, 그리고 옥상 공간이 있죠. 이 집의 공간이. 그리고 나중에 파티할 때 같은 데는 지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계급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1층 지하 1층 같은 그런 네. 그런 거죠. 아니 뭐 PPL은 아니에요. 그냥 떠올라서 1층 지하 1층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첫 장면부터 비행기가 되게 중요한 장면마다 비행기가 날아가요. 네. 첫 장면 물웅덩이에 비행기 날아가고 그다음에 그 소베크 교수가 막 이렇게 뭔가 멋진 걸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비행기가 날아가고 그리고 엔딩에서 엔딩에서 비행기가 결국은 뭐 일테면 완성된 삶, 아름다움, 그 결정적 순간 천국을 가는 비행기 그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 어떤 순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급변한 시대 속에 이제 개인의 삶보다 좀 더 넓은 세계를 하늘, 비행기들이 상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시대의 파도는 말 그대로 이제 파도라는 이미지 자체로 이제 그려지기도 하죠. 너무 직접적이긴 해요. 근데 직접적인 걸 찍는 방식이 충분한 호흡을 주고 그걸 관조하는 형태로 찍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석해 나가면서 볼 수 있는 거고 페르민을 찾으러 갔을 때 그 집단으로 이제 무술 훈련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조백 교수라는 영화에서는 조베크로 나오고 넷플릭스에는 소베크로 나와요. 네, 그것도 좀 의문이더라고요. 조백산맥, 소백산맥. 아, 되게 오랜만이네요, 정말. 아, 내가 보죠.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네. 세상. 네. 웰컴. 네.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가 여러분의 정신이 육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뭘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딱 하는데 정말 별거 아닌 동작을 해요. 한 발을 그냥 드는 학다리 자세 같은 동작을 하죠. 영화 보고 나서 그거 해봤다 안 해봤다? 아, 해봤습니다. 나도 아마 해봤거든.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눈 감는 거잖아요. 팔을 이제 올리잖아요. 그게 사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눈 감고 네. 한 발 들고 균형 잡는 게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이 장면에서 딱 두 명만 그걸 완벽하게 해내잖아요. 그렇죠. 그 교수와 이 클레오가 네. 그걸 해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걸 품고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순간에 비행기가 지나간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영화에 딱 3번 지나가는 비행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물에 비친 가짜 이미지를 보여줬고 두 번째는 그 지나갈 때 그 순간을 완성하는 어떤 클레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처음으로 사실 이 영화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카메라 움직임이 틸트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를 보지 않아요. 네. 늘 수평 패닝만 운동만 하죠. 해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카메라가 위를 쳐다볼 때 거의 유일하게 하늘을 다 잡을 때 그때 비행기가 지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 자체가 천국의 계단에 올라가는 클레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인 거고 실제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때 그 동작을 할 때 소백석 선수가 하는 대사가 있는데 뭘 기대하셨나요? 공중부양?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시네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라고 하면 점점 거창한 무언가를 생각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이상한 안경도 써야 되고 옆에서도 화면이 나오고 별의별 기술을 다 동원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시네마야. 납득되고 있어. 이미 다 해왔어 라고 이제 새삼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구성하고 있는 화면 구성 방식이 입체화돼 있다는 걸 새삼 느꼈는데 정경, 주경, 후경이 확실히 구분돼 있고 사실 3D라는 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쇼크의 효과였고 그래서 공포 영화랑 붙었죠. 근데 그걸 바꾼 사람이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깊이감을 주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입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신기한 기술로 쓰고 제공을 했는데 사실 그때 많은 영화학자들이 반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화에서 깊이감 이미 진작에 마련돼 있습니다 라고 하고 영화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방식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게 기온을 거슬러 올라가면 심지어 기차의 도착까지 가는 거예요. 소실점을 만들어주는 사선으로. 이 영화에서는 종횡 그 이미지들이 등장하는데 횡의 이미지들은 주로 이제 카메라 패닝들,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움직임을 보여줄 때는 거의 대부분 횡이에요. 공간을 보여줄 때라든지. 근데 종의 이미지들이 그 전에 꼭 한 번씩 등장을 해요. 공간의 깊이감을 배치하는 정경, 중경, 후경에 배치된 이미지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그렇게 등장할 때 심지어 어떻게도 하냐면 꼭 마지막에 멈추는 화면을 사선으로 만들어줘요. 깊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여행 놀러 갔을 때 처음에 이제 별장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그 아는 친척들이랑 같이 놀 때 총 쏘는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예, 미국인들이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서 총 쏘는 장면. 그 패닝을 보여줄 때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쭉 움직이죠. 그 쭉 움직일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하고 있다는 걸 층층이 보여줘요. 아이들은 이렇게 놀고 뭐 젊은 여성들은 이렇게 놀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놀고 있다라고 할 때 쭉 보여주면서 제일 마지막에 호숫가쯤에서 이제 사선으로 걸쳐진 호숫가에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서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와서 서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로 일자가 된 게 아니고 사선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거 자체로 공간감, 깊이감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정말 별거 아닌 공간의 구성인데 항상 정경, 중경, 후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깊이감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내 있고 클레오라는 인물이 그걸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 동작을 반복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일종의 리얼리티, 공간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화면들인 거죠. 저는 카메라의 동선 중에 제일 좀 특이하게 느껴졌던 게 이 클레오가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계단을 내려와가지고 집안에 불을 끄는 장면이 있어요. 그 한 바퀴 삥 돌면서 어떤 불을 끄고 어떤 불을 켜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이제 돌아서 자기 방으로 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기억에 오래 남고 그 공간에 실제 내가 있는 것 같은 카메라가 있는 공간이 그 자리가 내가 서 있는 것 같고 그 공간 속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약간 카메라의 마술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아까 종의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깊이감이라고 하면 그렇게 패닝하는 거는 거의 VR에 가까운 기술들. 네. 근데 그렇게 돌리면 화면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돌렸을 때 화면 왜곡이 일어나지 않게 구성한 것이 이 카메라 웍의 어떻게 보면 마술인 거고, 클레오라는 인물은 만약에 1층이 지상이고 2층이 천국과 지상의 사이고 3층이 옥상이 이제 천국이라고 하면 그거를 유일하게 다 횡단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1층에서 모든 공간 아무도 훑고 2층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 그 가족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3층에 올라가서 빨래라는 행위를 하는 거죠. 네. 제일 처음에 오프닝에서 빨래라는 행위를 하는 것도 뭔가 씻어주고 보호해주고 정화해주는 행위. 그러고 보니까 그 빨래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다가 갑자기 총에 맞아 죽은 것처럼 하면서 둘이 시체놀이 하잖아요. 죽었다. 그리고 이제 죽었으니까 말을 못해. 라는 게 결국에는 천국의 이미지하고 상관이 있는 그렇죠. 그런 행위겠네요. 그리고 실제 그때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죽는 것도 나쁘지 않아 뭐 이런 대답을 하는데, 아이가 늘 상상력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시인처럼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할아버지였을 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상상을 하고. 네. 파코, 토뇨, 소피, 페페 이 네 명의 아이가 사실은 다 알폰소 쿠아론의 분신들이거든요. 아마 조금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영화를 다 본 사람들은 아마도 페페에 좀 더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고, 그 페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의 시선에 순수한 말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화 주제에 맞닿아 있는 일종의 선문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가상의 어떤 얘기들 계속 하잖아요. 내가 비행사였을 때, 그 어부였을 때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이 영화 주제랑도 좀 잘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그 대사가 사실 되게 의미심장한 대사인 거죠. 네. 그리고 그 보여주는 하늘을 여는 이미지, 제일 엔딩 말고는 유일하게 허락된, 전체를 열진 않지만 하늘을 연 그 이미지가 천국으로 향하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클레오가 이 유머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갈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도 약간 카메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인 부부가 들어가면 이 클레오는 개를 붙잡고 밖에 있어야 된다든지, 공간의 제약 같은 것들이 어쩌면 이 카메라가 말하고 싶어하는 계급의 문제 같은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파티할 때, 그 상류층들이 파티할 때랑 또 네. 하층민들이 파티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을 내려올 때, 그 제일 마지막 있는 장면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하면, 이 내려가는 계단 장면은 마치 제일 비루한 바닥으로 현실의 공간으로 땅으로 꺼지는 느낌인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 사실을 알리고 그 친척이랑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 컵을 깨트리잖아요. 네. 클레오가 이렇게 뭘 오랜만에 한 잔 해보려고 딱 들었는데 뒤에서 춤을 추던 사람이 등을 치는 바람에 컵이 깨지는데, 이 클레오가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불길함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네. 그런 비유로 이어지죠. 사실 이 영화에서는 그런 불길함을 상징하는 편집 몽타주를 꽤 많이 써요.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 영화에서 자연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박, 네. 비, 물, 뭐 지진, 화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인큐베이터에 먼지가 수북히 쌓인 장면 컷되고 바로 다음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십자가들이 이렇게 서 있는 네, 장면이에요. 맞아요. 마치 무덤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인 거고. 무덤이죠, 뭐. 그 아이가 죽어서 여기 묻혔다라는 이야기를 카메라 혹은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해주고 것처럼 싶은 건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것 네. 같더라고요.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화면들이 붙어있는 화면들이 지진이 일어날 때나 뭐 우박이 있을 때나 어쨌든 자연재해랑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자연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세월 혹은 역사적인 사건, 운명도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여성의 영화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약간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멕시코라는 나라가 말하자면 수탈의 역사가 엄청나게 길었잖아요. 스페인으로부터 점령당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을 쓰고 있고, 그런 역사를 지나고 미국으로부터 또 침략당해가지고 영토의 많은 부분을 미국한테 헌납해야 되는 역사도 있었고, 근데 그 사이에서도 이 원주민은 사실은 여기 살고 있었는데 침략의 역사 속에서 지금 가장 하층민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여성의 존재는 아주 밑바닥의 존재인 건데, 그 밑바닥의 존재를 감독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선인 것 같아요. 사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여성이라는 건 거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고, 이 영화가 자전적인 영화이기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영화 세계가 다 뭉쳐진 영화일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나왔던 모든 영화에서 여성에 대한 어떤 시선들, 긍정들이 네. 드러나요.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끝까지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존재들은 누구냐 하면 여성인 거죠. 면면이 이렇게 삶을 이어가게 만든 강인함들이 있는 건데, 알폰소 쿠아론은 거기에 대한 늘 존경, 헌사 같은 게 모든 영화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비티 마지막 장면도 그렇고.
결국 살아남는 것은 여성인 거고 원작 있는 걸 각색한 위대한 유산에서도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네. 상황을 이끌고 나가는 존재로 그려지고 이투마마는 뭐 더 말할 것도 네. 없고요. 사실 저는 로마가 제일 가까운 영화가 뭐냐고 하면 이투마마인 것 네, 같거든요. 역사와 개인이 결부되는 방식이라든지 사실 비슷한 장면도 되게 많아요. 아까 그 십자가 장면도 이투마마에 나오는 장면과 거의 흡사하고 바닷가 여행 떠나는 장면도 사실 이투마마에 연상시키는 장면인 거고 아까 위대한 유산을 얘기하면 영화관을 자주 가잖아요. 영화관 이 꼬마들이 자주 가는데 이 여인 그 클레어도 자주 가고 네. 영화관을 가는 장면들 같은 거는 또 위대한 유산에 나온 장면들을 되게 연상시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영화관 가서 보는 영화가 우주 탈출이라고 번역되는데 그게 마로니드잖아요. 마로니드라는 영화죠. 68년도 작품이었나? 69년도였나? 거기 나오는 얼굴을 보는데 조지 클루니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요. 그레고리 페이겠죠? 그렇죠. 그럴 텐데 물론 이제 그래비티라는 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영화가 밑바탕에 둔 게 이 마로니드니까 거기서 가져온 걸 텐데 보는 순간 조지 클루니와 닮은 샷을 딱 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가 뭘 참고했는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화 자체가 아까 사운드가 층층이 쌓여간다는 것처럼 자기 주변에 있던 것들을 다 쌓아놓은 거예요. 걔 주변에 있는 멕시코적인 소리들, 뭐 새소리, 그리고 영화, 항상 나를 채워줬던 것들. 사실 지금까지 나를 다 채워준 건데 내가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시점에서 얘기해보지 못한 유일한 존재가 이 유모였고 오늘 나를 있게 해준 유모에 대한 기억을 다시 반추시키는 거죠. 그거에 자신의 어떤 유년 시절 투영을 시키는 거고 나를 둘러쌌던 것들을 하나씩 그냥 리얼리티하게 재현을 시키는 영화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의 영화인 거고 곳곳에 본인의 영화에 대한 오마주들이 녹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예전에 만들었던 본인의 영화가 자기 삶에 대한 모습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체험하고 겪어왔던 것들이 영화에 조금씩이라도 다 녹아 있는 거죠. 근데 그 뿌리, 가장 큰 기둥이 뭐냐 하면 결국 여성. 나를 키워낸 존재, 혹은 우리를 키워낸 존재, 아니면 버텨내온 존재에 대한 어떤 존경들이 영화 몇 면에 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신을 키워준 혹은 자신을 자라게 해준 여성들에 대한 헌사 같은 것들이 곳곳에 깔려 있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영화에서 되게 웃기는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저는 자동차 장면이 그렇게 웃겨요. 그러니까 일단 이 백인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꽤 큰 자동차인데 집은 입구는 되게 좁아가지고 자동차가 겨우 들어올 수 있을 정도여가지고 늘 들어올 때마다 고생을 하는데 약간 백밀러 걸리니까 다시 후진해서 다시 넣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럴 거면 차를 좀 작은 걸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렵게 주차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차를 타고 다닙니다. 약간 상징 같은 거. 그렇죠. 겠죠? 그것도 노골적인 이야기적인 장치잖아요. 네. 본인의 여권보다 훨씬 더 큰 갤럭시라는 큰 남자의 상징 같은 거 그렇죠. 같아요. 허세. 네, 허세. 그 남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소피는 바로 작은 차로 바꾸잖아요. 네. 쉽게 주차시킬 수 할 수 있는. 있는 그 작은 차로 바꾼다는 행위가 사실 본인이 새 삶을 살겠다, 내 삶을 살겠다는 거에 대한 어떤 선언인 거고. 네. 그 직전에 이제 큰 차를 타고 오는 소피의 모습이 보이는데 술 마시고 와서 집을 들이박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이렇게 큰 차는 내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 작은 차를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상징처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허세를 보여주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차가 계속 망가지잖아요. 아까 집을 받기도 하고 트럭 사이에 끼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그 망가져가는 차 모습을 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그게 망가져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남편에 대한 마음을 그렇죠. 드러내는 거기도 하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별 4개 반을 줬는데 단결을 왜 뺐습니까? 반개를 뺀 이유가 약간 이런 것들 차 때문인 때문이에요? 것 같아요. 자동차 때문에요? 그 차 때문에. 그러면 스파이더맨을 왜 별 5개 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가 엄청 길어집니다. 스파이더맨을 왜 5개를 줬냐? 네. 1시간짜리로 다시 해주시면 제가 그 기회를 길게 얘기할게요. 알폰소 쿠아론이 여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반해서 남자 캐릭터들은 이 영화에서 다 하나같이 정말 못난 정말 못났다. 특히 페르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뭔가 온갖 감언 이설로 꼬드기는 듯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털어놓으면서 새 삶을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바로 그냥 도망쳐버리고 도망치는 방식도 되게 투잡하죠. 찌질해. 자켓도 벗어놓고 가가지고 나중에 자켓 돌려주게끔 만드는 것도 찌질하고 특히 이제 남편인 안토니
안토니 오 안토니오. 이름도 생각하기 싫어. 그 남자 역시 삶에 대한 약간 권태 같은 것들 때문에 삶을 오히려 망쳐버리는 듯한 그런 캐릭터로 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캐릭터적으로 희생된 존재들은 다 남성들이고 비슷한 연장에서 지나치게 한쪽 면만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페르미민 같은 경우는 이 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이 이야기 개인적인 역사로 끌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희생양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한편으로 이야기상의 희생양이고 대사도 되게 과격한 대사들을 하잖아요. 사실 뭐 어떤 의미에서 좀 비현실적인 대사들,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게 연극적인 대사들을 하죠. 일종의 다른 영화에서 올 수 있는 악역 같은 전형적인 악역 같은 역할을 페르민이 하고 있죠. 그게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심리들을 깊이 다루는데 반해 남성을 다루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네. 어쩌면 본인의 어떤 성장 자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남성 세계가 그렇게 실제로 본인에게 다가왔던 거기도 하고 얘기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되게 특이한 촬영 방식 중에 하나가 일단은 순서를 다 영화 스토리 순서대로 찍었어요. 네. 그대로 따라가면서 찍은 영화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배우들이 전체 그림 어떤 상황인지를 다 대본을 받아본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만 굳이 비유하면 약간 홍상수 감독님 감독. 영화처럼 네. 이렇게 순서대로 촬영하되 그 상황만 아는 것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식의 연기를 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또 시나리오 주고 그랬나요? 뭐 거의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쪽대본에 가깝게 상황의 대본만 주고 혹은 거의 대본도 안 주고 상황에 맞는 어떤 행동이나 동작들을 하도록 유도를 한 그런 식의 영화였던 거죠. 그게 영화의 어떤 자연스러움, 리얼리티를 여는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였고 그것 때문에 희생된 기능적인 역할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남성 캐릭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중반부를 넘어가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이상한 마력 같은 게 있고 끌어다니는 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펼쳐지다가 확 터지는 장면이 바닷가 장면인 것 같고 그 바닷가 장면들은 정말 카메라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클레오의 심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굉장한 장면인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그 장면 찍으려고 흑백으로 찍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거의 역광을 받아서 찍잖아요. 인물들 실루엣을 따기 위해서 역광을 받아서 찍고 클레오가 아이를 구출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 몸짓들이 사실 촘촘히 복선을 깔아놓은 거긴 하지만 세월 혹은 운명 혹은 뭐 불가항력이라는 그 파도들을 뚫고 결국은 구출해내는 얘기잖아요. 구출해 와서 이제 하나의 연대가 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걸 다 이겨내는 거나 아니면 그걸 다 피해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손을 뻗어서 같이 껴안는 거, 부둥켜 안는 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 이미지를 딱 그린 것 같고 사실 그거는 누구나 터질 수밖에 없도록 구성된 장면이긴 한데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다른 장면들이 훨씬 더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는 이 일가족이 처음으로 그 여행을 갔을 때 별장 같은 곳에 여행 갔을 때 불이 화재가 일어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카메라 패닝은 이 공간을 다 훑는다는 의미도 있는데 거의 시계추 운동에 가깝거든요. 거의 왔다 갔다예요. 왔다 갔다의 어떤 박자들을 다 맞추고 있는 운동인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재 현장으로 이제 시계추의 카메라가 쭉 가죠. 이게 계급이 쫙 나뉘잖아요. 열심히 불을 끄는 일렬로 이제 줄을 서서 이 라인을 만들어라고 해서 열심히 불을 끄는 하인들과 그걸 지켜보는 이제 고용인들과 거기서 신나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거기서 갑자기 굉장히 연극적으로 한 인물이 약간 그 분장을 하고 있던 인물이 노래를 부르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기름 붓는 어떤 역할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이 영화가 갑자기 뭐랄까요 환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갑자기 하나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이 영화는 정경, 중경, 후경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레이어가 계속 나뉘어져 있고 근데 그 장면 자체는 롱샷으로 이렇게 다 잡고 있다가 그 인물이 딱 나오는 순간 정경과 후경이 구분이 돼요. 그 인물이 앞에 나와서 연극적인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퇴장을 하는 순간과 함께 그 장면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연극적이네. 네. 그렇게 하고 그 인파적으로 살아나서 그 화재 현장이 끝나고서 바로 이어진 장면이 클레오가 아이들 뛰어노는 것들을 지켜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딱 한 장면만 꼽으라고 하면 그 장면을 꼽고 싶은데 그 장면이 가장 정확하게 이 영화에서 정경, 중경, 후경이 나눠져 있어요. 정경에는 클레오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가장 높은 단에 서 있고 중간에는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그리고 후경에는 양떼와
그 전체 배경들이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풍경을 딱 만들어 놓고 클레오가 그걸 보면서 하는 얘기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소리도 비슷하고 냄새도 똑같아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는 소리, 냄새, 청각, 시각을 다 동원해서 하나의 어떤 타임머신을 만들고 싶었던 영화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장면에는 그냥 제가 착각일 수도 있지만 진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클레오가 어떤 어떤 심정이 냄새였습니까? 약간 불탄 다음에 약간 그런 재 냄새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 비슷한 전날 냄새겠죠. 불이 엄청나게 났을 테니까. 시골의 냄새 그렇죠. 볏집이 타고 난 다음에 나는 냄새 같은 것들. 그런 착각을 할 것 같은 대사를 던져주고 그 장면에서 양떼가 거의 유일하게 이 영화는 확실히 종과 횡의 움직임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이 양떼가 가로질러 와요. 이렇게 정경, 중경, 후경을 다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때 느껴지는 어떤 움직임들이 약간의 쇼크 같은 게 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경, 중경, 후경 나누면 그것도 약간 관습적으로 보거든요. 막들을 인물들이 뚫고 들어오지는 않겠다. 화면을 가르면서 이렇게 오는. 그렇죠. 그렇게 오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물이 이렇게 우연히 침범에 들어오는 순간 저거는 우연히 찍힌 걸 거야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양 정도는 감독이 어떻게 조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영화적인 마술을 해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난 의심의 눈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저는 그 장면이 이 사실은 엔딩과 오프닝은 너무 조합을 잘 맞춰서 터져라라고 이렇게 원하고 있는 장면인 거고 그 장면은 알폰소 쿠아론이 사실 전에는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 이런 시도를 했을 때 터트릴 수 있는 어떤 우연히 포착되는 마법적인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 대사로 인해서 저는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내가 그 순간에 들어가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네. 있어요. 저는 뭐 오늘은 스포일러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롱테이크 장면이기도 한데 클레오가 이제 출산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페르민 때문에 놀란 마음이 양수가 터지게 되고 그래서 태아가 죽게 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리얼하게 찍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이제 그 아이가 죽은 걸 확인한 다음에 의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안아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상한 그 장면이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사람을 찌르는 것 같은 되게 엄청난 울림이 있는 장면이었고 결국에는 클레오는 자신이 품었던 아이를 죽음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한 아이를 살려내잖아요. 그게 어쩌면 클레오가 닥쳐있는 현실 같은 것들을 스스로 극복해내는 방식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죽고 한 아이를 살려내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저는 후반부에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장면과 엔딩 장면을 연결해서 볼 때 저도 이게 왜 칠드런 오브 맨을 찍고 나서 이걸 찍어야 했는지 찍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고 한편으로 좀 슬프고 잔인한 얘기지만 그 아이가 끝까지 살아남았을 때 펼쳐진 역사는 사실 그렇게 잘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이였고 그게 시대라는 비극을 나타내는 거인 것 같고 클레오가 끝내 자기가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는 대사를 그 순간에 하잖아요. 네. 본인이 그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심정이 뭐 슬픔이나 고독이나 이렇게 몇 마디 단어로 할 수 없는 되게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심정을 클로즈업하지 않고 아니면 그 장면을 어떤 걸 만들지 않고 딱 그 실루엣으로만 처리한다는 게 또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시대를 읽어내는 사람의 감정에 접근하는 거리감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상하게 파도가 나오면 약간 무장해지는 게 있어요.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찡해지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마지막 장면에서 클레오가 파도를 한 굽이 한 굽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이겨내는 장면들을 보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게 뭉클해지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반칙 같아요. 그런 그죠. 자연물의 리듬들을 영화에 그대로 옮겨올 때는 정말 무장이 되는 것들이 있고 사실 난 나중에 내가 영화 만들면 무조건 파도 장면은 나와. 이게 그거를 롱테이크를 쓴다고 나 거장이 아닌 것처럼 그걸 쓰는 순간 지루해질 수도 있는 파도 장면들만 지금 다 모아서 보고 지금 쌓아두고 있거든요. 아카이빙하고 있거든요. 지금 감독 데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네. 언젠가는 네. 네, 그걸로 제목을 아예 파도로 제목을 할까? 파도로 네. 오랜만에 또 이 송경원 평론가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평소에 또 잘 까먹고 있다가 생각 안 하게 되는 구도 또 시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공부하는 느낌이 좋네요. 진짜요? 네, 진짜 좋았어요. 네. 이 영화를 볼 때 저는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보니까 구도라든지 뭐 이렇게 종과 횡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보게 되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런 장면들 찾아보고 싶기도 하고. 저도 오랜만에 뵈니까 일단은 살이 너무 빠져서 좀 질투가 나고 네. 이야기에 대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도 잘 해주시고 그것보다는 저거 아니에요? 여전히 이 사람은 쓸데없는 얘기를 어느 타이밍에 치고 들어올지 쓸데없는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집에 돌아온 것 같죠?
아까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얘기하셨던 클레오가 있고 전경, 후경, 중경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하자면 여기가 제가 정경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이런 게 어쩌면 일상의 행복, 익숙한 것들의 행복 같은 게 아닌가. 지나친 상징과 과잉 해석이 그러니까 결론은 종종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네. 그러자는 거고요. 특히 뭐 로마는 워낙 제가 좋아하는 감독의 영화여서 얘기하는 게 좋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가 있으면 시사회 안 봐도 되는 영화가 있으면 네,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조마조마했는데 네, 한번 또 다시 네. 만나기로 하고요. 네, 오늘 뭐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갑시다. 가세요. 네. 네. 뭐요? 누가 나보고 하라고? 한번 해볼까? 편집해요. 네.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되나? 이거 팔은 올리지 말고 눈을 감고 이걸 올린 다음에 얼마나 버티는지 해봅시다. 근데 팔을 안 올리면 의미 없는 동작 그냥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했나? 이렇게. 자 해보세요 먼저. 다리를 그냥 드는 건가? 그렇지. 붙이는 여기 건가? 무릎에 약간 이렇게 하는 걸걸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눈 감는 거잖아요. 오 잘하는데? 3, 아 이게 어려운 동작이 아니구나. 1. 잠깐만. 잠깐만. 팔을 어떻게 한다고? 팔을 이렇게 이렇게? 바로 모르시려고 눈을 그러는데. 감고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고. 팔을 이제 올리잖아요. 아 힘들구나. 이게 정신이 육체를 통제할 수 있어야지. 아, 정신이 지금 흐리멍텅해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